오늘도 지혜받아 시작합니다. 75세가 넘으면 모두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80이 넘어서도 혼자 집을 지키며 즐겁게 살아가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75세부터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년 심리와 생활 자립을 연구해온 조성우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77세 이화순님을 만났습니다. 혼자 지내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본인 손으로 식사를 차리시고 아침마다 마을 한 바퀴를 걸으시며 취미로 그림까지 그리고 계셨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김재호님은 몇 년 전부터 거의 외출을 못하고 계셨죠. 무릎이 약해지고 불면증이 생기면서 생활 전체가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와 숙면 루틴을 꾸준히 지켰느냐의 차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후에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챕터 1: 수면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지고 낮엔 졸음이 쏟아지는 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기시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가 회복되지 않고 뇌가 회복되지 않으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결국 자립의 힘을 잃게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인지 저하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뇌 자체가 손상되는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치매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김재호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6세였는데 3년 전부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때문에 한두 번 깨는 정도였는데 점점 잠에 들기가 어려워지셨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서 새벽 2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4시쯤이면 깨고 그 이후로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 동안은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했고 집 안에서도 비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뒤로 걷는 게 두려워지셨죠. 외출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집 안에서도 조심조심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수면 부족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식욕도 사라지고 기분도 가라앉는 거라고요.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수면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조명을 어둡게 낮췄습니다. 침실 온도도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 전에 마치고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지 않았습니다. 낮잠도 30분 이상은 자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습관이 몸에 배지 않아서 밤마다 뒤척였죠. 하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벽 4시까지 푹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2달째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일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십니다. 낮 동안 몸이 가볍고 다시 외출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돌아와서 넘어질 걱정도 줄었습니다.
수면 하나만 바로잡았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몸의 리듬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밤 10시에 자신다면 매일 10시에, 11시에 주무신다면 매일 11시에 침대에 누워야 합니다. 주말이라고 2시간 늦게 자면 다시 리듬이 깨집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자극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침실 조명도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자세요.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는 오후 2시까지만 드시고 녹차나 홍차도 저녁에는 피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밤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혹시 새벽에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텔레비전을 30분 일찍 끄고 조명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챕터 2 하루 30분 걷기가 10년을 바꾼다. 걷기는 노년의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으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걷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밖에 나가 걷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 꾸준히 걷는 것과 가끔 걷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본 노년건강연구소가 70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매일 30분 이상 걷는 분들의 독립생활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 근육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이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걷는 동안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이화순님은 77세입니다. 혼자 사신 지 12년째인데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십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밥도 제대로 안 드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함께 걷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채 못 걸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매일 전화를 걸어 오늘도 걸으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걸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억지로라도 나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추운 날, 몸이 안 좋은 날에는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째부터는 안 걸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몸이 걷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3달째에는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계단도 숨 안 차고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걷고 나면 몸이 적당히 피곤해져서 잠이 잘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이웃분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가끔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을 때는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났는데 걷는 동안에는 주변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중도 5kg 빠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울한 기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를 걸을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2년째부터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가벼운 체조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년째 매일 걷고 계십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걷고 눈이 와도 조심조심 걷습니다. 정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집 안을 15분씩 3번 나눠서 걷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됩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걷기 하나만 지켰을 뿐인데 10년이 달라졌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우선 신발이 중요합니다.
바닥이 넓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끈이 있는 신발이라면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슬리퍼나 샌들은 절대 안 됩니다. 걷기 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고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세요.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끝으로 밀어내듯이 걸으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시선은 10m 앞을 보세요.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많이 차면 속도를 늦추세요. 비 오는 날에는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복도를 걸으면 됩니다.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걷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분 정도 걸으셨나요? 혹시 일주일 내내 집 안에만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딱 10분만 집 앞을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챕터 3 근력을 지켜야 자립을 지킨다. 넘어지는 것. 노년의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넘어지는 게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입원하고 회복하는 동안 근육이 빠지고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 겁니다. 한국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낙상을 경험한 어르신들의 활동량이 6개월 안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넘어질까요? 시력이 나빠져서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근력 약화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작은 턱에도 걸리고 균형을 잃으면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근력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빠집니다. 70대에는 1년에 근육량이 약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박명자 님은 80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집 안에서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서다가도 휘청거렸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지팡이를 사드렸지만 그분은 지팡이에 의존하는 게 싫으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진짜 늙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운동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으셨습니다. 이미 몸이 약한데 운동을 하면 더 다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웃분이 함께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첫 수업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었습니다. 의자 스쿼트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10번도 못했습니다. 5번쯤 하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찼습니다. 선생님은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 없으니 본인 페이스대로 하라고요. 첫 주는 5번씩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에 2번씩 따라 해보셨습니다.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2주째부터는 7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번을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걷는 것도 편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계단 한 칸 오를 때마다 난간을 잡았는데 이제는 난간 없이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도 벽을 짚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3개월째에는 벽 짚고 팔굽혀펴기도 배우셨습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팔에도 힘이 생기니까 무거운 냄비를 들 때도 덜 흔들렸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팔이 덜 아팠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는 힘이 생긴 겁니다. 걷다가 발이 걸려도 중심을 잡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아침 의자 스쿼트 10번, 벽 팔굽혀펴기 10번을 하십니다. 5분도 안 걸리는 운동이지만 이걸로 자립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서 땀 흘리는 걸 생각했는데 집에서 의자 하나로도 충분하다고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라고요. 하루 이틀 쉬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 됩니다. 일어설 때 팔로 의자를 밀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세요. 너무 힘들면 팔을 살짝 써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10번, 15번으로 늘리세요. 벽 팔굽혀펴기도 좋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두 손을 벽에 대고 팔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세요. 무릎이 아프지 않다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난간을 잡고 하세요. 중요한 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는 겁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다칩니다. 운동 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하세요. 발목, 무릎,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서셨나요? 내일 아침 의자 스쿼트 딱 5번만 해보실래요? 챕터 4집이 안전해야 자립이 가능하다. 집은 가장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노년에는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70% 이상이 집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욕실, 계단, 문턱, 어두운 복도.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공간들이 나이가 들면 장애물이 됩니다. 왜 집에서 넘어질까요? 시력이 떨어져서 문턱을 못 보고, 근력이 약해져서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고, 밤에 화장실 가다가 어둠 속에서 가구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모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자립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요양원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윤명호님은 79세입니다. 혼자 사신 지 5년째인데 2년 전 겨울에 큰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밤 2시쯤 화장실에 가시다가 복도에서 넘어지신 겁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2주 정도 침대에만 누워 계셔야 했고 그 기간 동안 근육이 많이 빠졌습니다. 회복한 뒤에도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자다가도 몇 번씩 깨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찾아와 집 안을 점검했습니다. 복도에 조명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웠죠. 욕실 문턱도 높았습니다. 욕실 바닥은 물기가 마르지 않아 미끄러웠습니다. 욕조 옆에 손잡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복도에 센서등을 달았습니다. 밤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조명입니다. 덕분에 이제는 어둠 속을 더듬지 않아도 됩니다. 욕실 문턱은 경사로로 바꿨습니다. 턱이 있으면 발이 걸리기 쉬우니까요.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욕조 옆과 변기 옆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거실에서 침실로 가는 복도에도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벽을 짚고 걸을 수 있게요. 자주 쓰는 물건들도 위치를 바꿨습니다. 높은 선반에 있던 그릇들을 허리 높이 찬장으로 옮겼습니다. 무거운 냄비도 아래쪽에 두었습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요. 전선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늘어져 있던 전선들을 벽에 고정시켰습니다. 러그도 치웠습니다. 러그가 미끄러지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침실에는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었습니다. 만약 정전이 되어도 사용할 수 있게요. 가장 중요한 건 욕실 개선이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샤워 의자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서서 샤워하다가 어지러우면 앉아서 할 수 있게요. 온수와 냉수 손잡이에 빨간색과 파란색 테이프를 붙여서 실수로 뜨거운 물을 틀지 않게 했습니다. 부엌도 바꿨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했습니다. 가스는 깜빡하면 위험하니까요. 인덕션은 냄비를 올려놓아야만 작동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칼도 날이 무디지 않은 걸로 바꿨습니다. 무딘 칼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걸 바꾸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아들은 이게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병원비나 요양원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고요. 변화는 즉시 느껴졌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니 길을 잘 볼 수 있었고 손잡이를 잡으니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사라지니 생활 전체가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은 2년째 단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바꾸는 게 처음에는 귀찮고 돈도 아까웠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 왜 진작 안 했나 싶더라고요. 매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집 안을 점검하세요. 문턱이 있나요?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어렵다면 경사로를 설치하세요. 복도가 어둡나요? 센서 등을 다세요. 욕실에 손잡이가 없나요? 꼭 설치하세요. 바닥이 미끄럽나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세요.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세요. 높은 곳에 손을 뻗다가 중심을 잃으면 넘어집니다. 전선은 벽에 고정하세요. 바닥에 늘어진 전선은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러그나 카펫도 치우는 게 좋습니다. 혼자 사신다면 응급 연락 버튼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넘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핸드폰은 항상 가까운 곳에 두세요. 여러분의 집에는 손잡이가 몇 개나 있나요? 이번 주말 집 안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챕터 5 마음의 평안이 진짜 자립이다. 지금까지 몸을 지키는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잠, 걷기, 근력, 안전한 집. 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자립은 불가능합니다. 외로움, 불안, 후회, 분노.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십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저축은 점점 줄어들고, 병원비는 걱정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이런 불안이 쌓이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가 건강 불안보다 우울감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합니다. 정은자 님은 75세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생활하시는데 2년 전만 해도 매일 돈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고 마트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고민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오면 가슴이 철렁했고 병원 가는 것도 미뤘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사가 찾아와 가계부를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한 달 동안 써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쓰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저축이 있었고 고정 지출은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정도였습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 3개가 매달 15만 원씩 나갔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보험이었습니다. 해지하고 나니 한숨 돌려줬습니다. 통신비도 요금제를 바꾸니 3만 원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계부를 쓴 지 6개월이 지나자 불안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알게 되니까 통제력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막연히 돈이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이제는 정확히 알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작은 소비도 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후회였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과 싸웠던 일, 자식들에게 잘 못해줬던 일,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후회들, 이런 생각들이 쌓이니까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분이 감사 일기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시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뭘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날씨가 좋았던 것, 이웃이 인사해준 것, 밥이 맛있었던 것, 이렇게 3가지를 썼습니다. 신기한 건 이틀째부터 하루를 돌아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을 찾으려고 하루를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트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준 것, 전화로 손주 목소리를 들은 것, 화분에 새싹이 돋아난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 오늘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마음이 커졌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년째 감사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공책 2권을 다 채웠습니다. 가끔 예전 일기를 읽어보면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새삼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매일매일이 선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잃은 것들만 보다가 감사 일기를 쓰면서 여전히 가진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숨 쉬고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제적 불안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세요. 앱을 쓰기 어려우면 공책에 써도 됩니다.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모두 기록하세요. 그러면 실제 상황이 보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줄이세요. 안 쓰는 보험, 과도한 통신비, 충동 구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투자, 광고나 보이스피싱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낯선 번호에서 은행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끊으세요. 가족이나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직접 통화로 확인하세요. 이런 사기에 당하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 5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잠을 잘 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이런 작은 일들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솔직한 감정을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가능하다면 명상이나 산책도 좋습니다. 하루 5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을 겁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나무와 새 소리를 듣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3가지나 떠오르시나요? 혹시 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평안을 가져옵니다. 마무리.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기억하시죠? 수면, 걷기, 근력, 안전한 집,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 5가지가 바로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75세든 80세든 85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세요. 그리고 오늘 걸을 30분을 마음속에 정해두세요.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자립의 시작이 됩니다. 저녁에는 감사 일기를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밤 10시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조명을 낮추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노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양원이 아니라 여전히 나답게 사는 노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 보시겠어요?